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설입니다. 돈봉투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셀프 검찰 출석을 해서 날 구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오늘은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했던 민주당의 기조가 사과와 반성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요. 돈 정치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로부터 이른바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쪼개기 수법까지 동원된 걸로 드러났죠. 태 의원의 지역의 시구의원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수백만 원씩 태 의원 후원 계좌에 입금을 한 건데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공천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함께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데 참 한심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가고 니 편 내 편 갈라서 무조건적으로 대립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 언제쯤이면 안 볼 수 있을까요? 매번 창악을 선택하는 투표 대신에 국민이 출제하는 의원 자격시험이라도 치러서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허용을 두고 입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입주민들이 정기명 여수시장과 최근 면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후에 뚜렷한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여수시 일부 시의원들의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이른바 핀셋 조례 개정 시도에 이어 입주민들의 민주당 집단 입당 시도 등 지역에 여러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지난 1일 정기명 여수시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 수백여 명은 지난 1일 여수시청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이 대표자들이 정기명 여수시장과 면담을 통해 여수시가 이른바 생수계 용도 변경을 행정조치를 통해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생수계 용도 변경은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정기명 여수시장은 입주민들에게 토지를 매입해 주차타워를 건설해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용도 변경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수시의 주차타워 건설을 통한 조건부 용도 변경 입장 제시에 대해 일부 입주민들은 사실상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향후 입장을 정리해 자신들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표출할 것이라며 벼르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여수시가 이동민원실까지 설치해가며 전입신고를 독려해 놓고서는 이제는 입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여수시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날 면담은 양측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는데요. 다만 여수시는 주민들의 발의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지역 정서가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협조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상위법이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지금 상태에서는 용도 변경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여수시장과 입주민들의 면담이 있던 날 지역 시민단체가 또 즉각 입장을 내고 용도 변경 추진에 대해서 공식 반대 입장을 냈죠. 네, 웅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입주민들과 정기명 여수시장의 면담이 진행되자 당일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성명을 통해 웅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시민단체들은 도심 주차난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된다면 웅천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여수시가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주차장 조례 완화를 통해 허가해준다면 기반시설에 대한 기여, 학교용지 부담, 각종 세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입주한 웅천 지역의 다른 주택이나
상가 소유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휘말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옹천지구의 특혜 용도 변경은 여수시 다른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또한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 용도 변경을 시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수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여수시가 제시한 주차타워 건설의 조건부 용도 변경 방안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역 일부에서는 시의회나 시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 생숙 용도 변경 허용하게 된다면 공직자들 이해 충돌이다. 이런 강경한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네, 앞서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옹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 이 지역사회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상황에서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가족들이 여수시 관내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때 지역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진행된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정기명 여수시장의 배우자와 장남 명의로 관내 소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수시나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 변경을 추진할 경우 여수시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논란이 지역에 확산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0월까지 법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나면 입주민분들에게 이행 부과금이 부과가 될 텐데 마치 폭발을 앞둔 민원 시한폭탄 바라보는 느낌도 좀 들고요. 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올해 초 임기 내 1,000만 관광객 달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내부에서는 그 배경 그리고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요. 네, 정인화 광양시장이 올해 초 2023년 글로벌 관광도시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실현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 관광도시 실현을 선언한 이후 지역 내부에서는 현실적인 목표와는 거리가 좀 있다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정인화 시장 1,000만 관광객 유치 선언 이후 최고, 최대, 최다의 의미를 강조한 이 3최 원칙 아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광양시는 이 관광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이 정인화 시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기 내에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이 무리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광양시는 인프라만 계획대로 조성되면 충분하다 이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관광객 1,000만이란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국가 규모의 행사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걸 개최하고 있는 순천시가 8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걸 감안하면 청취자분들께서도 1,000만이란 숫자가 얼마나 큰 규모일지 짐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인화 광양시장의 임기 내 1,000만 관광객 유치 목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지역 일부 주민들은 현재 광양시를 찾고 있는 관광객 수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폭발적인 증가는 어려울 것이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정인화 시장이 정치적인 치적을 의식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관론을 보이고 있는 측에서는 광양시의 최근 5년간 관광객 수 통계를 들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 295만 명, 19년에 443만 명, 2020년에 207만 명, 21년에 170만 명, 2022년에 243만 명으로 2019년에 최대치를 찍은 후 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축제 등이 취소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했다며 1,000만 관광객 유치가 이를 근거로 비현실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관광객 통계만 보면 비관적인 상황인데 광양시가 정인화 시장 임기 내 1,000만 관광객 유치 가능할 거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도 있습니까? 네, 광양시는 지난해 전어축제와 숯불구이 축제 등이 진행된 걸 감안하면 지난해 광양시를 찾은 관광객이 3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팬데믹 종료에 따라 매화축제에 최대 상충객인 122만 명이 방문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500만 명 정도가 광양을 찾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관광객이 500만이 달성이 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구봉산 관광단지나 이 어린이 테마파크,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배알도 집트랙, 캠핑장 등 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오는 2025년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임기 내에 1,000만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광양시의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가 언급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가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계획대로 시설이 완공되기가 쉽지가 않고 어제 이 시간을 통해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광양시와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체험형 조형물도 입지 선정이라는 이외의 암초를 만나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광양시가 무리한 이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뭐 숫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역을 찾은 관광객 한 분 한 분 또 얼마나 또 잘 즐기고 가실지 혹은 뭐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걸 따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뭐 지난주에 제가 조금 그 목소리가 안 좋았었는데, 다 돌아오셨네요. 예, 기적처럼 저 회복을 했습니다. 기적처럼. 예, 기적까지. 또 프로답게 바로 또 회복해야죠. 역시. 프로니까요. 예, 역시 프로십니다. 아, 너무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계속 가는 건가요, 그 프로? 네, 뭐, 그 프로 계속 가나요? 가정의 달이에요. 예. 5월입니다. 가정의 달. 이번 한 주가 가장 또 지출도 많고 신경도 많이 가정의 써야 될 달. 그런 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뢰바시치라고 봐야죠. 어린이날에 이어서 또 어버이날. 예,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한 주가 예상되는데요. 최선을 다해야죠. 프로니까 또. 계획이 있으세요? 프로 마음을 아빠. 나누는 건데 뭘 자꾸 뭐 고통이라고. 계획이라 할 것이, 그러니까 사전에 사실 연휴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사전에 뭐 어디를 가려면 좀 예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예약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또 우리 지역 사회 내에서 또 어떻게 뭐 갈 곳이 있는지 저 어떤 거북선 축제도 네, 뭐 있다고 맞아요.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경원 박람회는 갔다 오셨어요?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시면 되겠네요. 지금 가면 너무 붐빌까봐 그런 것도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붐비는 맛에 가는 건데 어쨌든 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송도는. 네. 뭐 이게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이거? 갑자기 꽃을 안 좋아하세요? 갑자기 아이고, 꽃을 안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 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네. 행복한 가정의 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화제의 판결로 바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많은 보험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약할 때 뭐 어떤 뭐 평소에 뭐 질병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오토바이나 어떤 위험한 스포츠를 하는지 이런 거를 원래 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알리지 않고 했을 경우에 이제 보험을 못 받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고지해야 되는 의무고 이제 만약에 계약을 하기 전에는 뭐 오토바이나 이런 어떤 위험한 어떤 그걸 안 했는데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거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오토바이를 타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통지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가져와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약관에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제 이 사안을 가져온 건 특별히 가져온 거는 이제 오토바이를 계약하기 전에는 안 탔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탄다라고 표시를 했었겠죠. 근데 이제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오토바이를 탔어요, 이 사람이. 근데 오토바이를 탄 지 2주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들이 이거 이제 사고 후 사망이니까 이제 보험금을 줘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보험사에서는 다툰 거죠. 이거 오토바이를 계약 후에 이걸 알릴 의무가 있는데 그 약관을 위배했으니 이거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 해서 이제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 꼭 무조건 통지를 잘 해야 되시는 거군요. 아니 일단 이 사람이 그 2011년에 보험을 들면서 그 네.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기가 사망할 경우에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계약 조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한 이후에 어떤 사정이 발생하면 꼭 보험사에 알려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 보험 기간 중에 사고 발생 위험이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사고 발생 위험이 증대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험사 측에서는 위험이 증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보험사가 알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었는데 2011년에 보험 들면서는 오토바이를 당연히 안 타고 있었으니까 그냥 저 오토바이 안 탑니다라고 하고 이제 보험을 들었는데 2018년에 은퇴 후에 오토바이를 산 거예요. 오토바이를 사면서
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지 2주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알렸으니까 보험금을 못 준다라고 이제 보험사에서는 했겠죠. 근데 이 네. 쟁점이 뭐였냐면 이분이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2018년에 그 이륜차 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같은 네. 보험사에.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이륜차를 샀다라는 뭐 신고 필증도 제시를 하고 이륜차 보험도 들고 했는데 이게 1심하고 2심이 판결이 엇갈렸어요. 1심에서는 그걸 통지로 받냐 안 받냐로 갈리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이거를 통지로 볼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된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그 정도만 가지고는 통지 의무를 알릴 의무를 다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보험사가 그 사망보험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2심에서 이게 완전히 뒤집혔죠. 그러니까 보험사 부서 간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사망하신 유족들의 이제 손을 완전히 들어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좀 지금 현재 사회하고 예전 사회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제 정보화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전산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옛날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다 문서로 이루어지고 다 오프라인 이런 서류 작업들로만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전산으로서 부서 간의 어떤 정보들이 굉장히 공유가 잘 되는 시대인데 이륜차 보험 가입하고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까지 이렇게 제출을 했다면 알릴 의무를 다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손을 들어준 거고, 사실은 이건 뭐 한 가지 사례이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 계약 체결 후에 어떤 내가 뭐 오토바이를 사용해서 구입했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뭐 위험한 이제 스포츠를 뭐 즐기는 쪽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라든지 뭐 레이싱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제트스키를 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혹시 이제 나중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때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판결까지 화제 판결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오겠습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만큼 많이들 하십니다. 뭐 저도 뭐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도 주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주식 거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특별히 없는. 당하셨나요, 한번? 아니요, 저 뭐 비트코인에 한 200만 원 정도 이런 거 말고는 제 인생에서 이런 유형의 거래를 해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혹시 이 변호사님 뭐 저 몰래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이거는 그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네. 부지런한 사람이 이런 것도 해요. 투자도 알아보고 맞아요. 뭐가 어떻게 재테크라고, 사실은 그런 거에 좀 게으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안 하고 있죠. 안 하시는 못 거군요, 하고 두 있죠. 못 하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둘 다 좀 게을러서 뭐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 그게 돈 버는 돈도 길일 수 없어요. 있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신과 내가 주식 거래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사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요즘에 주식이 또다시 조금 문제가 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여의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가 연루된 걸로 알려져 있고 뭐 매일매일 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연예인 또 누가 연루가 됐다더라, 뭐 많은 돈을 손해 봤다더라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폭등 직전에 사서 폭락 직전에 팔아서 큰 수익을 낸 다욱 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이 배후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배후나 연루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뭐 입을 맞춘 것처럼 나도 피해자다, 뭐 기막힌 우연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과 금융당국은 합동 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꽁트를 준비했는데 주가 조작을 다룬 영화 작전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대사가 또 인용이 되니까 영화 보신 분들은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잘 들어. 오늘 작전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너한테 가격을 조금 더 붙여서 넘길 거야. 아, 그럼 저는 그 가격에 물량을 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너는 네가 산 가격에다가 조금만 더 넣어서 이용선한테 넘겨. 아, 이용선이 이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대로 털려서 개털릴 것 같은데. 그럼 빠지라 그래. 돈에 목마른 놈들은 많으니까. 아, 그럼 브라이언 최한테 조금 더 붙여서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정도 물량은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럼 브라이언 초이 보고 다시 나한테 주식을 넘기라고 해.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 조금씩 주가를 올렸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소리가 크다. 이렇게 주식은 가격만 오르고 우리 안에서만 돌아. 이 개미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산단 말이야. 통정 거래할 때는 거래량과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순식간에 사고 파니까 끼어들 틈이 없거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격이 오르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탁 빠지는 거야. 개미들은 우리가 던진 주식을 덥석 무는 거지. 아, 이거 완전히 돈 넣고 돈 먹게 아닙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나 같은 사람이 돌리는 거야. 자, 얼른 시작하자고. 완벽한 주가 조작이네요. 예, 이 영화에서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네. 재밌어요? 아, 영화를 보셨어요? 예, 주식에 관심은 홍보. 없으시면서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관심이 한번 있을 때 보셨습니까? 그러면? 근데 저희 영화에는 세대 관심 때는 없었어. 저희 세대 때 남자들은 아마 이 영화를 최소한 뭐 5번 이상 또 보지 그 않았을까. 정도예요? 그리고 TV에서도 자주 해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자, 시세 조종 행위, 뭐 주가 조작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나눠보도록 하죠.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이어드리고 있고요.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꽁트, 뭐 완벽한 주가 조작이 아닐까 싶은데, 뭐 대표적인 수법 아니겠어요? 예, 뭐 이른바 주가 조작, 이제 시세 조종이라고 이제 금융 당국에서 표현을 하죠. 네. 이제 증권 시장에서는 자유롭게 이제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원래 이제 어떤 주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특정 세력이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세 조종 또는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지금 우리가 이제 꽁트에서 다뤘던 사례는 뭐 거기에도 이제는 통정이라는 게 나왔지만 말 그대로 이제는 짜고 치는 거죠. 우리 사이에서 이거를 물량을 이제, 넘기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주가 조작 수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물건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넘기고 그 다음 사람한테 조금 더 붙여가지고 넘기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계속 오르네 하면 또 덥석 물기 마련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붙인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통정 매매의 핵심은 그 어떤 특정 종목 A라는 종목 그리고 종목 물량 가격을 사전에 미리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종목의 주식이 뭐 4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50만 원에 10,000주 정도, 그러니까 뭐 10만 주 정도를 사겠다라는 매수 주문을 걸어요. 그리고 매도 주문도 동시에 걸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짜고 그러면 50만 원 당연히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네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40만 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50만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게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통정인지 아닌 통정 매매인지 가장 매매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그것을 이제 시세라고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주가 조작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통정 매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뭐 다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통정 매매의 의미는 뭐냐면 주식 매매 당사자가 부당 이득을 이제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 물량,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서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인데요. 이 통정 매매라는 거는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간의 담합에 의해서 이 시세를 조작하는 거니까 이제 뭐 당연히 시장을 혼란시키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이제 불법으로 간주되는데 이제 이 통정 매매가요.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내부자 거래하고 좀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통정 매매는 거래 당사자가 기업 내부자가 아니에요. 일단 그다음에 물량하고 가격이 사전 담합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시세 차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게 크게 내부자 거래와 구별되는 점인데 내부자 거래라는 거는 상장한 법인의 임직원이나 또는 주요주주 한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요주주가 그 기업하고 특별한 그런 이제 기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자사 주식으로 이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게 이제 그 내부자 거래인데 그러한 점에서 이제 통정 매매는 아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정 매매 말 자체를 보면 진짜 매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이 그러니까 진행자님하고 저하고 이변하고 세 명이 짜고 4만 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뭐 팔겠다, 5만 원에 사겠다라는 걸 동시에 딱 하면은 5만 원에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 원의 차익을 얻겠죠, 판 사람은. 네. 근데
그리고 다시 5만 원짜리를 6만 원에 판다라고 또 해서 그 순간에 딱 그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타이밍을 맞춰서 했다 그러면 6만 원이 되겠죠. 근데 하지만 실제 우리 3명은 한 팀이니까 누구도 이익을 본 사람도 없고 누구도 뭐 시세 차익을 본 사람도 없고 누구도 손해를 본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있으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실제 거래가 아니라 이제 가장 거래, 그러니까 통정 거래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통정 매매 외에 어떤 것들이 이 행위에 들어갈까요? 일단 통정 매매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가장 매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통정 매매는 여러 사람 간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면 가장 매매는 자기 스스로 매도 주문도 내고 매수 주문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극입니까? 예, 그러니까 동일인이 동일 종목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 주문을 같은 시기에 하는 행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하긴 뭐 혼자서 계좌 여러 개를 또 뚫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예. 뭐 가장 매매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주식 종목, 이 종목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구나. 아니면 시세가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뭐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다 모두 금지가 돼 있고 뭐 고가의 주문. 그러니까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매수 가능한 가격보다 일부러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겠다라는 주문을 내는 행위도 있고 그와 반대로는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더 낮은 가격으로 계속 주문을 내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허수 주문, 그러니까 실제로는 매수하거나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이 뭐 거래가 진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문만 그냥 막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금액으로 주문을 계속 낸다든지 엄청나게 낮은 금액으로 계속 주문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막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금지가 돼 있고 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허위사실 유포. 시장에다가 썰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막 퍼뜨려서 주식 그 시세를 오르게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말하는 찌라시 같은. 그렇죠. 네. 근데 찌라시에 또 나쁜 내용들을 막 이렇게 썰을 풀어서 일부러 주식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허위사실 유포도 뭐 대표적인 어떤 금지되어 있는 시세 조정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허위사실 유포 또 말씀하시니까 또 기억나는 게 코로나19 때 이 진단 키트니 뭐 맞아요. 백신이니 이게 진짜 난리였거든요.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에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 과장 정보를 또 내서 주가가 폭등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그 이제 의료기기 업체예요. PHC라고 이제 의료기기 업체의 임직원이 이제 임원 3명이 이제 지난 1월에도 3명이 추가로 구속이 됐고 총 이 사건으로 6명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당시 이제 혐의가 뭐였냐면 이제 코로나 이제 19가 되게 유행하던 시기에 자사가 자기네 회사가 생산한 자가 진단 키트가 지금 그 식약처에서 식약처와 FDA에 이제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았다. 네.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허위 보도를 한 거예요. 이걸 이제 배포하기도 하고 공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주가가 6개월 만에 775원에서 9,140원. 와, 그러니까 10배가 넘어버렸네요. 1,079%가 급등을 하게 돼서 예. 그래서 지금 혐의는 이제 부당이득을 약 214억 정도 챙긴 것으로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허위 공시하고 뭐 허위로 썰을 풀고 해서 이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사기적 부정거래, 허위 공시, 그리고 배임 횡령, 특경가법에 의한 혐의까지도 이제 받게 돼서 구속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주가를 띄어서 부당이득이 약 214억이고요. 또 그다음에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로 또 총 931억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 이렇게 해가지고 1,000억이 넘네요. 그러면. 그렇죠. 허위 공시라는 것은 뭐 띄우면은 거래소에서 띄우면은 뭐 저희 같은 개미들은 그냥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개인은. 그리고 그냥 이게 돌아다니는 찌라시 썰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진짜로 우리 회사가 드디어 우리 회사 진단 키트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라고 공시를 하면 그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분들은 좀 엄격하게 좀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또 알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예전에 이런 주가 조작은 그런 이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좀 개입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부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요즘 이런 SNS나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인터넷 채팅방에 이런 뭐 동호회, 주식 동호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같은 이해관계를 맞아요.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누군가가 이제 이걸 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자. 작전방이라고도 네,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제 들어갔던 초보자들은 솔깃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 작전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이제 거기 모르는 게 아니죠. 자기도 이제는 들어갔다가 그냥 자기는 형사처벌만 받게 되고 실제로 이득은 그거를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다 먹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분배하기로 했는데 뭐 불법을 약속한 거는 뭐 무효다. 그런 약속 무효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민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형사적으로도 당연히 처벌받죠. 자기가 모르고 그 참여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좀 많이 어떤 그런 이른바 주식 동호회를 통한 그런 조종 행위들이 또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런 기업을 이제 기업 자체가 그냥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뭐 유명인들을 끌어들인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안타까운 건 이제 그런 식으로 주가 조작하면 엄청나게 큰 범죄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냥 어느 정도 뭐 우리가 뭐 작전 좀 짜가지고 차익 좀 남겨보자라고 해서 텔레그램 채팅방이나 뭐 카톡 채팅방 아니면 블로그 이런 데서 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위를 했다가 사실은 그들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결국에는 물량 떠넘기고 진짜 그 수괴들한테 당하는 경우죠. 그러면 나중에 뭐 가서 모르겠어요. 임창정 씨도 지금 어떻게 뭐 정확한 건 밝혀진 게 없지만 나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나도 피해자에 불과하다. 나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그게 이미 작전에 가담해서 어떤 시세조정 행위를 한 이상 그것을 손해를 받냐 안 받냐는 나중 이야기지 어떤 형사적인 책임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손해를 받냐 여부가 그 형사 책임의 성립과는 관련이 없죠. 그렇죠. 네. 시세를 조정했냐. 그러니까 시세 조정 행위를 했냐가 문제지. 자기가 거기에 가담했느냐. 그래서 이익을 받냐 안 받냐는 나중 그렇죠. 문제죠. 예. 처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뭐 좀 무겁게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야기 앞서 제가 뭐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떤 처벌들을 봤습니까? 예, 앞서 그 이제 진단키트 사건도 자본시장법 이제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제 이거 위반으로 지금 이제 처벌을 받는데 네. 여기 이제 이 법의 조문 중에 이제 176조에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조문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언급했던 뭐 그런 위장 거래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이제 형량 자체는 굉장히 이제 세게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아니면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에서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이제 크게 규정은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이득을 특정할 수 없는 사건들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아예 없거나 이거를 그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이 안 되는 이하인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라는 이제 규정 자체가 있습니다. 이게 뭐 막 들으셨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지는 뭐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상한선이 없잖아요. 상한선이. 네. 1년 이상 무조건 이제 징역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최대 뭐 30년까지도 선고를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실무에서 양형 기준상으로 또 어떻게 적용되냐는 별개 이야기긴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법정형이 규정돼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 또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잘 모르고 그냥 월급 좀 더 불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뭐 그냥 단톡방, 뭐 텔레그램 방 이런 데 들어갔다가 뭐 나도 모르게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조심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 행위 뭐 이러면 사실 뭐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거나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악당들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있지만 네. 최근에는 그런 형태보다도 그냥 인터넷 통신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 주식 동호회를 중심으로 뭐 자금력을 집중시킨다든지 아니면 관리자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자금을 운용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맡긴다든지 뭐 소위 뭐 작전 세력을 어떤 형태로든 크든 작든 행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종 불공정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좀 뭐 용돈이라도 좀 벌어볼 요량으로 이런데 좀 가입을 해서 정보 좋은 정보들 고급 정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초보자에게 작전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든지 이제 매매 손실을 뭐 처음에는 보존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꼬드겨갖고 유혹을 해요. 근데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는 누군가가 그걸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유 물량을 완전히 떠안겨서 피해까지도 입게 하고 그럼 사실 이익도 못 보고 시세 조정 행위에도 가담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도 잃고 내가 형사적인 범죄자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만 읽는 게 아니라 내 형사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이런 거 좀 유념하시고 뭐 동호회라든지 뭐 투자 클럽 이런 데 가입하실 때는 좀 각별하게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금감원 금융감독원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있어요. 여기 한번 제보를 좀 하셔가지고 뭐 자기가 혹시라도 추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미리 이제 그런 거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상시적으로 그 이제 서울지방검찰청의 사이버 수사팀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이 시세 조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게 단순한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조금 돈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 뭔가 의심스럽다 이거 그냥 자세히 들어보면 이거 결국에는 뭐 작전 아니야 이제 이른바 이렇게 의심이 든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제보도 하고 이제 신고도 하시고 또 이제 본인도 그 안에 빠지지 않게 네. 조심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뭐 FM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의심이 되면 신고를 해라.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대부분 유혹할 때 이거 완전한 조국 정보인데 당신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고 우리끼리만 좀 해야지고 재미 좀 한번 봐보자.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유혹을 뿌리치고 좀 신고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항상 저는 좀 반문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본인이 하시거나 맞아요. 본인 가족들하고 나눠 드시지. 알려주지 않죠. 굳이 왜 저한테까지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네. 언제 봤다고? 예. 얼굴도 안 본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정직하고 우직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드렸습니다.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고요. 한 주 잘 보내시고 네. 가정의 달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사히 복귀하겠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곧 있으면 어린이날입니다. 네.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천사들의 칭찬 소식 오늘 준비하셨어요. 네,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기부천사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 여천동에는요, 이 행복천사들이 활동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재능, 물품, 무료 이용권을 발행해서 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와 지역 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지원을 합니다. 오늘은 무선 지역 아동센터에서 오랜 기간 아이들의 이발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행복천사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무선 지역아동센터 담당 선생님과 미용사 장은진 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지역 아동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여기 미용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부모들이 신경을 못 써줘서 머리를 잘 못 잘려가지고 길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그 행복천사 거기서 이렇게 재능 쿠폰을 주셔서 센터 아이들이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용실에 가면은 기다리는데 지루하다고 사탕도 주시고 또 애들 그 한 명 한 명 머리를 깎을 때도 이렇게 좀 눈에도 막 들어가고 애들 막 짜증도 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받아주시고 잘 해주시고 말도 상냥하게 잘 친절하게 해주셔서 그 미용실 원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무선에서 미용 일을 하고 있는 장은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 행복천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글쎄 저기 아가씨 때부터 스텝 일을 하면서 거기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님이 고아원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아이들 이발을 해주시더라고 무료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멋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만약에 가게를 하게 된다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동장님이 오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쭤봤더니 혹시 이 근처에 고아원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 연계를 해가지고 제가 애들 이발을 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그것 말고 재능 기부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쿠폰제로 해서 애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게 됐어. 그래서 자격증은 95년도에 땄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했었는데 애들 낳고 안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제 가게를 한 지는 9년 됐어요. 근데 유독 아이들의 머리를 담당하실 이유가 있으세요? 글쎄 제가 애들을 키우고 있기도 하고 경제력이 좋아서 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재능 기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유독 관심이 가요. 애들은 커나가야 되잖아요. 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이 좀 쿠폰은 갖고 잘 오나요? 어때요? 이제 센터에서 많이 오거든요. 학교에도 배부가 되는 것 같긴 한데 학교에서는 거의 안 오고 센터에서 많이 오는데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오니까 오기는 잘 와요.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고등학생이면 조금 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해요. 와서 가만히 와서 이발하고 그리고 가죠. 학교에서 배부된 거는 애들이 거의 다 안 오는 것 같아요. 부모랑 같이 오게 되면 와도 혼자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센터에서는 이제 선생님 인솔하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쿠폰 가지고 와서 이발하고 내미는 게 좀 쑥스러웠어요. 큰한 아이들이라 사춘기인 애들도 있을 테고 내면서도 왠지 쭈뼛쭈뼛 해가지고 이렇게 내미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 고마워 그러고 봤죠. 저는 가까이 하고 싶죠. 근데 애들이 이제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 경제력이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쿠폰을 안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오면 더 신경이 쓰이고 뭐 하나라도 좀 챙겨주고 싶어서 사탕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3-4개씩 주고.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으세요 혹시? 그 센터에서 오는 애들 말고 여기 가게를 하면서 계속 이제 엄마 아빠 애기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같이 오는 그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항상 같이 셋이 같이 왔었는데 아빠가 안 보이시더라고. 한 2번 정도 왔을 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멀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셨냐고 직장 출장 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애가 지적장애가 좀 있어요. 경증인데 그래도 처음에 엄마 아빠랑 왔을 때는 단어로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이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옆에 없다는 걸. 아빠 엄마랑 왔을 때는 때도 많이 부렸어요. 응석도 많이 부리고 안 자른다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애를 이제 제가 이제 엄마 아빠 맞벌이해서 애를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잘라주기로 하고 계속 오는데 의젓하게 잘 자르고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애들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엄마 혼자서 애를 키운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남자애들은 주기적으로 머리를 잘라야 되니까 그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애가 오면 그냥 잘라주고 있어요. 그렇게 무료로 잘라주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비용 면에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거 못하죠. 그냥 해주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뒤늦게 지금 복지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공부도 했었고 2년 동안 2급은 땄고요. 1급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려고. 이게 보다가 머리가 이게 덥수룩하고 이런 아이들 눈에 밟히실 것 같으세요? 네. 그런 애들 보면 이제 잘라주고 싶은데 또 그렇게 말을 했다가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괜히.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대하진 않고요. 보편적인 질문만 그냥 어느 학교 다녀? 몇 학년이야? 이 정도? 아니 엄마랑 같이 와서도 눈치를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또 좀 가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괜히 또 말을 했다가 그 개인 사정인데 제가 또 그 아동폭력?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머리에 보면 흉터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괜히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이 쓰이죠. 자세히 더 보게 되고 혹시 그런 일은 겪지 않는지. 하시면서 보람되거나 좀 좋았던 일 있으세요? 봉사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어서 마음이 내켜서 하는 건데 고맙다고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이제 통장님이랑 오셔가지고 선물을 갖다 주시거든요.
감사하죠.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정말 마음이 내켜서 하는 일인데 감사하다는 말도 듣고 선물도 받고 이랬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밝게 하고 가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죠. 잘라주고 나서 깔끔해진 모습, 이뻐진 모습 보면 좋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남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별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애들이 좋아서 애들을 좋아하는 마음. 그래서 애들이 이발을 하고 가면서 좋아하는 모습, 감사하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좋아서 그거 해주고 나서 제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이발을 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애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뿌듯함을 느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5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 짧게 준비했습니다.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